안녕하세요. 평온한 노후 채널의 박지훈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몸 어디가 조금만 쑤셔도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걱정하며 병원으로 달려가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어왔던 그 수많은 검사들이 오히려 우리의 남은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2만 명 이상의 환자를 돌보며 병원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해 오신 김영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평온한 노후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의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때로는 동료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참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불필요한 검사 때문에 건강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소중한 인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보내게 해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저의 50년 경험을 담아 오늘 아주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박사님,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평소에 가장 믿고 의지하는 병원이라는 공간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병원을 내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라고 생각하잖아요. 특히 70대 중반을 넘기신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챙겨주는 종합검진표 한 장이 마치 불로초라도 되는 것처럼 소중히 여기시고요. 그런데 박사님께서는 오히려 증상이 없는데 병원을 찾아다니는 행위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만큼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병원에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대중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릴 것 같은데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현대의학의 기술이 아무리 정밀해져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박지훈 씨, 제가 50년 동안 가운을 입으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진실 중 하나는 우리 몸이 가진 스스로의 치유 능력은 그 어떤 정밀 기계보다 위대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자꾸만 그 위대한 자연의 섭리를 숫자로만 판단하려고 하죠. 특히 하버드 의대나 유럽의 권위 있는 노년학 연구 보고서들을 보면 7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시행되는 과잉 진단이 오히려 사망률을 높인다는 통계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령자의 몸은 오래된 한옥과 같아서 여기저기 비가 새고 문창살이 헐거워지는 게 당연한 것인데 병원의 최첨단 기계들은 그 흔적들을 모두 질병이라는 딱지를 붙여버립니다.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몸에 현미경을 들이대서 아주 작은 결점을 찾아내고 그걸 고치겠다고 칼을 대고 독한 약을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자는 가만히 두면 그냥 잠만 자지만 누군가 가서 억지로 깨우면 포효하며 달려들지 않습니까? 우리 몸속의 노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는 사자를 깨운다는 표현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했던 노력이 오히려 내 몸 안의 평화를 깨뜨리는 도발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박사님, 사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옆집 친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리를 들으면 나도 미리 검사해서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가 생기기 마련이고요. 실제로 검사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면 의사는 당연히 추가 정밀 검사를 권할 텐데 환자 입장에서는 그걸 거부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의학적으로 볼 때 75세라는 나이가 왜 이런 검사들에게서 자유로워져야 하는 분기점이 되는 것인지 노화와 질병의 경계선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75세라는 나이는 우리 인체의 예비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검사 과정에서 약간의 부작용이 있어도 금방 회복하지만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그 작은 자극 하나가 도미노처럼 온몸의 기능을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일본의 장수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무런 증상 없이 돌아가신 80대 노인들을 부검했을 때 그분들의 몸속에서 크고 작은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 암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암과 함께 평화롭게 늙어가시다가 자연사하신 거죠. 만약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그 암을 미리 발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독한 항암제를 맞고 수술대에 오르며 고통 속에서 남은 생을 보내셨을 겁니다.
발견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평온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모르는 게 약이라는 진리의 의학적 근거입니다. 발견하지 않았기에 평온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네요. 우리는 무조건 빨리 발견해서 도려내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믿어왔는데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병원의 마케팅과 공포에 휘둘려 왔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병원이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란 모든 것을 다 알아내는 것이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군요. 그렇다면 박사님,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수많은 어르신과 자녀분들께 단순히 불안을 잠재우는 것을 넘어 병원이라는 공간을 대하는 근본적인 마음가짐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마지막으로 조언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병원을 건강을 쇼핑하는 장소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이 비싼 검사를 받으면 건강을 샀다고 착각하시는데 진정한 건강은 여러분의 매일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병원의 검사 결과지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숫자가 조금 높거나 낮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의사들이 권하는 수많은 검사 목록 중에서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단순히 병원의 수익이나 매뉴얼을 위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75세 이후의 삶은 병을 이기려고 투쟁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의 노화를 인정하고 달래며 함께 걸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내 몸을 기계가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할 때 비로소 병원이 말해주지 않는 그 위험한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명확합니다. 증상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건강한 것입니다. 기계의 목소리가 아닌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박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는 건강을 위해서라면 정말 아낌없이 투자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특히 자식들이 큰돈을 들여 해드리는 프리미엄 종합검진은 노년의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건강을 지키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과 정성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를 현장에서 직접 보셨을 때 의사로서 참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아무런 증상도 없던 평온한 일상이 단 한 번의 검사 결과로 인해 어떻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토록 숫자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 환자 중에 서울에 사시는 76살의 김철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말이지 법 없이도 사실 분이었고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셨던 분이죠. 무려 15년 동안이나 매년 수백만 원짜리 프리미엄 종합 검진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터진 사건은 정말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컨디션이 아주 좋으셨는데 복부 CT 결과지에서 췌장에 아주 작은 물혹이 하나 보인다는 소견이 나온 겁니다. 의사는 모양상 암은 아닌 것 같지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 확실하게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권유했죠. 그때부터 김철수 어르신의 지옥 같은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암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머릿속을 지배하자 멀쩡하던 배가 콕콕 쑤시는 것 같고 잠도 못 주무시며 입맛을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결국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내시경으로 조직을 떼어내는 정밀 검사를 받으셨는데 결과는 암이 아니라 그냥 나이가 들면 생기는 단순한 물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검사 과정에서 터졌습니다. 조직을 떼어내다가 췌장이 자극을 받아 급성 췌장염이 온 것입니다. 췌장액이 흘러나와 주변 장기를 녹이는 그 고통 속에서 어르신은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사경을 헤매셨습니다. 금식 때문에 몸무게는 10kg이 빠져 뼈만 남으셨고 퇴원하실 때는 혼자 걷지도 못해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습니다. 암을 예방하려던 검사가 건강하던 분을 하루아침에 중환자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어르신이 퇴원하시던 날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긁어부스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게 약이었는데 그놈의 건강검진이 저를 잡았습니다라고요. 휠체어를 타고 나가는 어르신의 뒷모습을 보며 박사님이 느끼셨을 그 참담함이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암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돼버린 상황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가슴 아픈 일이네요. 우리가 흔히 만에 하나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기 쉬운데 사실 그 만에 하나라는 확률보다
검사 자체의 부작용으로 몸이 망가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걸 왜 우리는 모르고 살까요? 박사님, 이런 과잉 진단에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 어르신들이 검사 결과지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의사와 대화해야 할까요? 의사들은 보통 의학적인 방어 진료를 하기 때문에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검사를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은 자신의 연령과 체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75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기계로 치면 낡은 고물차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저기 녹도 슬고 기름도 좀 벗겨지고 부품도 헐거워지는 것은 병이 아니라 세월이 남긴 자연스러운 흔적입니다. 그런데 최첨단 검사 기계들은 이 흔적을 용납하지 않고 어떻게든 비정상이라는 딱지를 붙이려 합니다. 단순히 낡은 것과 고장난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낡은 것을 고장났다고 착각해서 억지로 새 부품으로 갈아 끼우려다가 아예 차를 폐차시키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처럼 증상도 없는데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을 찾아다니는 행동은 정말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은 내 몸을 지키는 게 아니라 평화로운 노년을 스스로 파괴하는 일입니다. 검진표에 적힌 깨알 같은 숫자들이 여러분의 노년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진짜 필요한 것은 정밀한 검사 기계가 아니라 내 몸의 변화를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여유입니다. 낡은 것과 고장난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말씀이 정말 명언이네요. 우리는 낡아가는 과정을 병으로 오해해서 무리하게 고치려다 더 큰 화를 부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 과잉 진단의 첫 번째 사례로 언급하셨던 소변 검사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소변에서 균이 나왔다는 말만 들어도 덜컥 겁을 먹고 항생제를 처방받으시는데 이것이 왜 김철수 어르신과 같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되는 걸까요? 바로 그 점이 제가 말하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김철수 어르신도 건강검진 때 소변에서 세균이 나왔다는 말 한마디에 항생제를 드셨던 적이 있습니다. 증상도 전혀 없었고 통증도 없었는데 말이죠. 우리 몸의 방광에는 나이가 들면 순한 세균들이 자리를 잡고 사는데 이를 무증상 세균뇨라고 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 두 분 중 한 분은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한 현상이죠. 이 순한 세균들은 마치 동네를 지키는 터주대감처럼 진짜 독한 세균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항생제를 써서 이 터주대감들을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빈자리에 항생제에도 끄덕없는 슈퍼박테리아들이 들어와 진짜 악질적인 방광염을 일으킵니다. 결국 어르신은 대학 병원까지 가서 독한 주사를 맞으며 몇 달을 고생하셨습니다. 열이 38도 넘게 펄펄 끓거나 옆구리가 끊어질 듯 아픈 게 아니라면 소변 검사 수치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멀쩡한 몸을 지키는 첫 번째 생존 수칙입니다. 박사님 병원 검사만큼이나 어르신들이 집착하시는 게 바로 영양제와 식단인 것 같아요. TV만 틀면은 이 음식이 좋다, 저 영양제가 필수다 하는 정보들이 넘쳐나다 보니 식탁 위에 약병이 수십 개씩 놓여 있는 풍경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박사님께서는 오히려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기 식단과 걷기라고 강조하셨잖아요.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고기를 멀리하고 채소 위주로 먹어야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데 이런 고정관념이 오히려 노년의 기력을 앗아가는 위험한 오해라는 말씀이신가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고기를 끊고 풀만 드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이것이 노년의 근감소증을 부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나이가 들어 기운이 없고 비틀거리는 것은 병이 아니라 근육이 빠져서 그런 것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은데 엔진의 연료인 단백질을 넣어주지 않으니 시동이 꺼질 수밖에요.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 보존뿐만 아니라 면역체계 유지에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김철수 어르신도 병원 쇼핑을 끊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아침마다 삶은 계란 2개와 우유 한 잔을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영양제 통을 뒤지는 대신 정육점에 가서 질 좋은 소고기를 사드시고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하셨죠. 비싼 영양제 수십 알보다 내 손바닥 크기만큼의 고기 한 점과 20분의 산책이 여러분의 수명을 실제로 늘려줍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20분만 꾸준히 걸어도 전혀 걷지 않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30%나 낮아집니다. 어떤 고가의 영양제도
이런 파격적인 수치를 내지 못합니다. 고기 식단과 걷기가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씀이 단순하면서도 정말 강력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건강을 너무 어렵고 비싼 곳에서만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박사님, 사실 어르신들 중에는 고기가 몸에 나쁘다는 말을 평생 듣고 자란 분들이 많아서 갑자기 식단을 바꾸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걷기 운동 역시 무릎이 아파서 못 걷겠다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런 이 현실적인 고충을 가진 분들에게 박사님만의 특별한 지침이 있을까요? 무릎이 조금 아프다고 해서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 근육은 더 빨리 사라지고 무릎은 더 약해집니다. 통증이 아주 심한 게 아니라면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평지를 걷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고기가 소화가 안 된다면 삶은 계란이나 두부 생선이라도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장수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아니라 제때 식사를 잘 하시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노력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약국에 갖다 바치는 돈으로 정육점과 과일 가게에 투자하십시오. 신선한 음식을 통해 얻는 에너지는 인공적인 알약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75세 이후의 건강 재테크는 바로 식탁 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식탁 위에 재테크라는 말이 참 신선합니다. 약국 대신 정육점으로 가라는 말씀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이 될 것 같네요. 결국 건강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일상의 아주 작은 습관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럼 식단 외에도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시행하는 검사 중에 심전도 검사 같은 것도 있잖아요. 가슴이 답답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찍어야 한다라고들 하는데 이건 역시 노인들에게는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증상 없는 심전도 검사야말로 폭포수 효과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80년을 쉼 없이 뛴 심장이 20대 청년의 심장과 똑같은 박자로 뛴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심장 근육도 두꺼워지고 전기 신호도 조금씩 변합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 세월에 맞춘 적응입니다. 그런데 기계는 이걸 비정상이라고 빨간 줄을 그어버리고 불안해진 환자는 CT 촬영과 혈관 조영술까지 받게 됩니다. 결국 멀쩡히 걸어 들어간 사람이 혈관을 찌르는 시술을 받다가 혈관이 터지거나 콩팥이 망가지는 의료사고를 당하게 되죠.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거나 숨이 차서 걷지 못하는 명확한 증상이 없다면 기계를 믿지 말고 여러분의 몸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아주 잘 뛰고 있는 중입니다. 박사님, 이번에는 우리 어르신들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허리 통증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허리가 조금만 뻐근해도 척추 질환이 걱정되어 MRI부터 찍어보려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MRI 촬영 비용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검사를 받고 나면 10중 8구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거나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니 환자 입장에서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박사님께서는 이 MRI 촬영이 오히려 멀쩡한 허리를 망치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허리 사진 한 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척추의 노화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8살의 이정배 어르신 사례가 떠오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활동적이셨는데 나이가 드시니 허리가 좀 뻐근하고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셨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습관처럼 MRI를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디스크 여러 개가 튀어나와 있고 척추관이 좁아져 있다는 판독이 나왔죠. 이정배 어르신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내가 곧 못 걷게 되겠구나 하는 공포에 휩싸이셨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고 어르신은 수술대에 누우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수술 후 통증은 가시지 않았고 오히려 기둥을 건드려 놓으니 허리에 힘이 더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100년 된 고택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오래된 집은 마루를 걸을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나고 기둥에 때가 묻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집이 무너질 징조입니까? 아닙니다. 80년을 버텨온 아주 튼튼한 세월의 흔적일 뿐입니다. 60세 이상 성인 10명 중 9명은
허리가 안 아파도 MRI를 찍으면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다고 나옵니다. 그것은 병이 아니라 척추에 생긴 주름살입니다. 척추에 주름살이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하네요.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고 해서 수술을 하지는 않듯이 척추에 생긴 세월의 흔적도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인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박사님, 실제로 통증이 있는데도 MRI를 찍지 않고 버티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많은 분이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마비가 오거나 평생 침대 신세를 질까봐 두려워하시는데 정말로 응급하게 병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에 마비가 와서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대소변을 못 가리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지체 없이 병원으로 가야 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조금 저린 정도라면 MRI 사진 한 장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MRI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인테리어 업자가 멀쩡한 기둥을 뽑아내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수술이 필요 없는 허리인데도 사진에 나온 이상 소견 때문에 칼을 대게 되고 그렇게 기둥을 건드려 놓으면 집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허리 통증의 정답은 사진이 아니라 걷기 운동과 꾸준한 물리치료입니다. 이정배 어르신도 나중에서야 깨달으셨습니다. 수술보다는 꾸준히 동네 산책로를 걸으며 등 근육을 강화했을 때 훨씬 더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요. 결국 과도한 공포가 불필요한 수술을 부르고 그것이 오히려 노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드는군요. 사진 한 장의 시각적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박사님, 허리뿐만 아니라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전립선 암 검사 수치인 PSA 검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하시잖아요. 이 검사 역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75세 이상에게 권하지 않는 낙제점 검사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립선암은 이른바 거북이 암이라고 불립니다. 진행 속도가 너무 느려서 암이 있어도 그게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대부분 다른 노화 질환으로 천수를 누리십니다. 평생 모르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암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피검사로 이걸 굳이 찾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 검사한다고 바늘로 찌르고 불안하니까 전립선을 드러내는 수술을 합니다.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수술받은 5명 중 1명은 평생 기저귀를 차야 하는 요실금이 오고 10명 중 7명은 남성 기능을 상실합니다. 100세까지 사신다고 가정했을 때 기저귀를 차고 20년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암이 있는지도 모른 채 건강하게 20년을 사시겠습니까?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의사가 권하더라도 선생님, 저는 그 검사 안 받겠습니다라고 웃으며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년을 지키는 길입니다. 박사님, 이번에는 대장 내시경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 중 하나가 대장암이다 보니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받는 것이 당연한 상식처럼 되어 있잖아요. 특히 주변 친구가 용종을 떼어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도 받아야 하나 싶어 불안해지고요. 그런데 박사님께서는 75세가 넘으셨다면 이제 대장 내시경은 명예롭게 졸업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권장되는 이 검사가 왜 고령자들에게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되는 걸까요? 인천에 사시는 82살의 박명자 어르신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박명자 어르신은 평소 변비가 좀 있으셨는데 주변에서 대장암 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병원을 찾으셨죠. 사실 75세가 넘어서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장이 찢어지는 천공이 생기거나 검사 도중 쇼크가 올 확률은 젊은 사람보다 몇 배나 높습니다. 하지만 박명자 어르신은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검사를 진행하셨고 결국 장 세척액을 드시다가 탈수 증세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기셨지만 그 이후로 기력이 완전히 쇠해지셨죠. 여러분 대장 용종이 암이 되는 데는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15년이 걸립니다. 지금 75세인 분에게 용종이 있다 한들 그게 생명을 위협하는 암이 되려면 90세는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확률을 막겠다고 당장 내 몸을 위태롭게 만드는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10년 뒤의 위험을 막으려다 오늘의 건강을 잃는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장 세척액을 마시는 과정부터가 엄청난 고역이고
체력 소모가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대장 내시경을 아예 받지 말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특별한 징후가 있을 때만 선별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이 여전히 검사를 안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불안함을 떨치기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검사했을 때 깨끗했다면 이제는 내시경 검사를 졸업하셔도 됩니다. 다만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이유 없이 살이 10kg씩 빠지는 등의 명확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없는데도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80세의 내시경을 고집하는 것은 내 몸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서도 75세 이상의 대장 내시경은 실보다 득이 훨씬 작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박명자 어르신도 나중에는 제 조언을 듣고 내시경 대신 가벼운 산책과 식이섬유 섭취로 변비를 해결하셨고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불필요한 검사에 쓸 에너지를 즐거운 생활에 쓰시는 것이 진짜 장수의 비결입니다. 증상이 없을 때의 검사는 도박이라는 말씀 명심해야겠습니다. 결국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계의 판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대화의 핵심인 것 같네요. 박사님, 이렇게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삶이 훨씬 평온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검사를 줄이다 보면 혹시라도 정말 중요한 신호를 놓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골든타임의 징후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만큼이나 꼭 챙겨야 할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검사는 증상이 없을 때 하지 말라는 뜻이지 내 몸이 보내는 위급 신호까지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노년의 건강은 예민함과 무던함 사이의 균형을 잡는 예술과도 같습니다. 사소한 수치에는 무던해지되 생명과 직결된 명확한 신호에는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죠.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골든타임 징후들은 여러분의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병원비 아껴서 어디에 투자해야 진짜 남는 장사인지, 그리고 어떤 검사 하나만큼은 죽어도 챙겨야 하는지도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우리가 불필요하게 받아왔던 검사들에 대해 들으면서 참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모든 검사를 다 거부하다가 정말 큰 병을 놓치면 어떡하나 싶거든요. 박사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도 예외적으로 꼭 권장하는 검사가 딱 하나 있다고 하셨잖아요. 증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 무시무시한 시한폭탄을 찾아내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75살의 최민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려야겠군요. 최민호 어르신은 젊은 시절 담배를 꽤 태우셨고 혈압도 조금 높으셨습니다. 평소 건강검진을 아주 싫어하셨지만 제 권유로 딱 하나 복부 대동맥류 초음파 검사를 받으셨죠. 이 병은 뱃속에 있는 가장 큰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인데 증상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터지면 손 쓸 틈도 없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다행히 최민호 어르신은 초음파를 통해 혈관이 위험하게 부풀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간단한 시술로 시한폭탄을 제거하셨습니다. 여러분, 갑상선 초음파나 경동맥 초음파 같은 것에는 돈을 쓰시면서 정작 이 복부 대동맥류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5세에서 75세 사이의 남성분들 중 흡연 경력이 있다면 평생 딱 한 번만이라도 이 초음파 검사를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매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확인하면 평생의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복부 대동맥류 초음파, 이건 정말 생소하면서도 중요한 정보네요. 수많은 검사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안목이 왜 필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최민호 어르신은 정말 천운을 잡으신 것 같네요. 그런데 박사님, 이렇게 꼭 필요한 검사 외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중대한 신호들도 있을까요? 병원에 가기 전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같은 것 말이죠.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지체 없이 병원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노년기 건강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급격한 변화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3대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살이 10kg 이상 빠질 때입니다. 이것은 몸 안에서 심각한 대사, 오류나 소모성 질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둘째, 대변에 검붉은 피가 섞여 나오거나 대변 모양이 연필처럼 가늘어지는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이것은 대장 내시경을 졸업하셨더라도 반드시 다시 검사해봐야 하는 징후입니다. 셋째,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면서 식은땀이 나거나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질 때입니다. 이것은 심장과 뇌가 보내는 긴급 구조 요청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금기사항을 잊고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명확한 신호가 없다면 여러분의 몸은 지금 아주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급격한 변화를 주시하라는 말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결국 평소에 내 몸의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 변화도 감지할 수 있겠네요. 최민호 어르신처럼 현명하게 필요한 검사만 골라받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박사님, 이렇게 검사비를 아낀 돈으로 진짜 건강에 투자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두 번째 투자처가 바로 백신이라고 하셨잖아요. 특히 대상포진 백신에 대해 강조하셨는데 많은 분이 이미 예전에 맞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왜 최근에 나온 백신을 다시 맞아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상포진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산통보다 심하다고 할 정도로 옷깃만 스쳐도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밤잠을 앗아갑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이 예전에 보건소에서 맞았던 싼 가격의 생백신을 믿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 백신은 예방 효과가 50% 정도밖에 안 되고 70세가 넘으면 효과가 40%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주사 맞고도 걸리는 분들이 수두룩하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싱글릭스라는 백신은 예방 효과가 무려 97%에 달합니다. 80세가 넘으셔도 91% 이상의 효과를 냅니다. 물론 가격은 2번 맞는데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로 비쌉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 안 아픈데 찍는 MRI 비용이 80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사진 한 장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상포진이라는 끔찍한 고통에서 해방되시겠습니까? 최민호 어르신도 MRI 찍을 돈으로 이 주사부터 맞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가는 돈을 살리는 진짜 건강 재테크입니다. 박사님, 이번에는 먹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서 거의 종교처럼 믿고 있는 건강 수칙이 바로 소식과 저염식이잖아요. 적게 먹고 싱겁게 먹어야 오래 산다는 믿음 때문에 식사 때마다 간을 거의 안 하시거나 밥 양을 극단적으로 줄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이것이 오히려 노년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몸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왜 우리가 믿어왔던 건강 상식이 노년에는 위험한 독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소식과 저염식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이 연령대에는 영양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암보다 더 무섭습니다. 너무 싱겁게만 드시면 몸속 전해질 불균형이 와서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고 넘어지기 쉬운데 노인에게 낙상은 곧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소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섭취가 부족해져서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제가 만난 장수 노인들은 적당히 간간하게 드시면서 입맛을 돋우고 무엇보다 골고루 충분히 드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도 예전에는 콜레스테롤 무섭다고 고기를 입에도 안 대셨는데 제가 권유한 대로 일주일에 3번 이상 기름기 적은 고기를 챙겨 드시고 나서 오히려 혈색이 좋아지고 만성 피로가 사라지셨습니다. 싱겁게 먹는 게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전해질 불균형과 낙상까지 연결된다니 정말 주의해야겠네요. 결국 입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 억지로 참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뜻이군요. 박사님, 그렇다면 노년의 식단에서 우리가 꼭 피해야 할 진짜 나쁜 음식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이 떡이나 빵 같은 간식으로 끼니를 때우시기도 하는데 이런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근육 형성을 방해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고기 대신 떡이나 빵, 국수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노년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은 하나도 없으면서 배만 부르게 하니 몸은 점점 비대해지는데 기력은 하나도 없는 이른바 근감소성 비만이 되는 것이죠. 제가 추천하는 식단은 단순합니다. 매 끼니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채소와 탄수화물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삶은 계란은 노인들에게 최고의 보약입니다.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의 질도 아주 우수하죠. 김철수 어르신께 제가 드린 처방전은 약이 아니라 아침마다 계란 2개를 꼭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어르신의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1cm 늘어날 때마다 당뇨 위험은 10%씩 줄어들고 수명은 1년씩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양제 10알보다 계란 2알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허벅지 근육 1cm과 수명 1년이라니 정말 가슴에 팍 꽂히는 말씀이네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식사 한 끼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박사님,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많은 어르신이 병원을 찾는 이유 중 하나가 외로움 때문이라는 가슴 아픈 통계도 있고요. 이런 심리적 요인이 실제 신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병원 쇼핑을 멈추는 것이 어떻게 정신 건강을 회복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 중 상당수는 몸이 아파서라기보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어서 오십니다.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봉지가 마치 세상과 연결된 끈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병원 쇼핑은 일시적인 위안일 뿐 결국은 과잉 진료의 덫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김철수 어르신도 병원을 끊고 나서 처음에는 많이 불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친구들과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시고 산책을 다니시면서 오히려 우울증이 사라지셨습니다. 사람 냄새가 약 냄새를 이긴 것이죠. 하버드 대학의 80년 장기 추적 연구인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인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만족도였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계실 시간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공원에서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그것이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박사님,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습관들에 대해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병원을 멀리하고 약을 줄이는 것이 건강 독립의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평생 병원을 믿고 살아온 분들에게는 이것이 큰 도전일 수 있거든요. 박사님의 환자였던 최민호 어르신처럼 병원 쇼핑을 끊고 활력을 되찾은 분들은 구체적으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건강 습관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광주의 최민호 어르신은 이제 달력에 병원 가는 날을 표시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손주들과 통화할 날과 친구들과 산책할 날을 표시하시죠. 어르신이 실천하신 가장 큰 변화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영양제통을 찾는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운동화를 신는 것이었습니다.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등산이나 달리기가 아닙니다. 옆 사람과 기분 좋게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딱 20분만 평지를 걷는 것이죠. 이 20분의 기적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돕고 뇌세포를 활성화하는데 이보다 좋은 약은 없습니다. 최민호 어르신은 걷기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고혈압 약 수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가 80만 원짜리 MRI보다 훨씬 값진 투자가 된 셈이죠. 20분의 기적, 정말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그런데 박사님, 걷기 외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습관 중에 수면과 수분 섭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노년에는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밤새 뒤척이다 보면 다음날 기력이 하나도 없게 되고요. 잠이 안 올 때 억지로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물 마시는 습관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수면제는 노인에게 정말 위험한 약 중 하나입니다. 수면제를 드시면 다음 날까지 정신이 멍해져서 낙상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장기 복용 시 치매 위험도 커집니다. 잠이 안 오면 억지로 자려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는 게 낫습니다. 낮에 햇볕을 쬐며 20분만 걸어도 천연 수면제인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밤잠을 돕습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는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느끼는 중추가 무뎌져서 몸이 탈수 상태인데도 물을 안 마시게 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커지죠. 최민호 어르신은 시간마다 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여서 만성 두통을 고치셨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 대신 물 한 잔을 먼저 드셔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약 대신 물 한 잔,
그리고 운동화 한 켤레. 박사님의 처방전은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라 더 감동적입니다. 결국 건강은 우리가 얼마나 내 몸을 사랑하고 정성을 들이느냐의 문제인 것 같네요. 박사님, 이제 우리 방송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 병원에 갔을 때 의사의 권위에 눌려 제대로 질문하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의사와 품격 있게 대화하는 비법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실 때 작은 수첩을 하나 챙겨 가십시오. 그리고 의사가 검사를 권할 때 3가지만 당당하게 물으십시오. 첫째, 선생님, 이 검사를 안 하면 제 수명이 줄어듭니까? 둘째, 이 치료의 효과를 보려면 몇 년이나 걸립니까? 셋째, 나중에 증상이 생겼을 때 치료해도 늦지 않습니까? 이 질문들은 결코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주인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입니다. 만약 의사가 화를 내거나 설명을 회피한다면 그 병원은 과감히 바꾸셔도 좋습니다. 최민호 어르신도 처음에는 쑥스러워하셨지만 나중에는 이 질문들을 통해 불필요한 전립선 검사와 대장 내시경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을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권리는 그 어떤 의사의 권위보다 소중합니다. 스스로 건강 독립군이 되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뒤를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몰랐던 혹은 알면서도 외면했던 병원의 불편한 진실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75세라는 나이가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박사님의 말씀에 많은 분이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오늘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도 이것만은 꼭 챙겨야 한다는 노년 건강의 황금 원칙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왜 이제는 불안에서 벗어나도 되는지 확신을 주실 수 있을까요? 노년의 건강은 빼기의 미학입니다. 무언가를 더 채우려 하지 말고 불필요한 검사와 약, 그리고 마음의 불안을 빼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세계보건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노인의학 가이드라인에서도 고령자의 과잉 의료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난 80년 동안 수많은 비바람을 견디고 자식들을 키워낸 위대한 역사책입니다. 그 책에 적힌 주름과 흔적들은 지워야 할 오점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훈장입니다. 낡은 고택이 새 아파트보다 더 기품 있고 아름다운 이유는 그 속에 흐른 시간의 깊이 때문이죠.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삐걱거리고 느려져도 그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 순리를 거스르려고 칼을 대고 약을 쓰는 대신 내 몸의 옹이를 사랑해 주십시오. 내 몸의 옹이를 사랑하라는 말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내 몸을 고장난 기계 취급하며 미워했을까요?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 이제야 내 몸과 화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5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건강한 노인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나요? 제가 만난 가장 건강한 분들은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병원을 멀리하고 자기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며 매일의 작은 기쁨을 찾아내시는 분들이었죠. 얼마 전 진료실에 오신 한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병원을 끊으니까 비로소 사는 맛이 납니다. 내가 내 몸을 믿어주니까 몸도 나를 배신하지 않네요 라고요. 그 환한 미소가 바로 정답입니다. 75세 이후의 삶은 검사 결과지와 약봉지로 채워지기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걷고 손주의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100세 시대의 진정한 건강 비법이자 재테크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건강합니다. 내가 내 몸을 믿어주니까 몸도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건강의 핵심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신뢰와 사랑이었네요. 박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채널 독자분들을 위해 아주 짧고 강렬한 3가지 조언으로 오늘 대담을 갈무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째, 증상 없는 검사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75세가 넘으면 발견하는 것이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의사에게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지 병원의 것이 아닙니다. 셋째, 검사비 아낀 돈으로 질 좋은 고기를 사드시고 최고급 백신을 맞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20분을 걸으십시오. 이것이 제가 50년 의사 생활을 통해 얻은 가장 확실한 불로장생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병원 냄새 대신 사람 냄새와 흙내음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내내 제 마음속의 불안도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병원을 찾지만 정작 그곳에서 건강을 잃기도 한다는 역설적인 진실이 많은 분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 박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걱정하며 매일 밤잠을 설치는 자녀분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수많은 어르신께 진심 어린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을 걱정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어왔던 건강 상식이 송두리째 흔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부품을 갈아 끼워야 하는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비바람을 견디고 자식들을 키워내고 이 나라를 일궈낸 위대한 역사책입니다. 오래된 나무의 옹이가 상처가 아니라 훈장이듯 여러분의 몸에 새겨진 주름과 노화의 흔적은 치료해야 할 질병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오신 삶의 증명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 훈장을 병이라 부르며 칼을 대고 독한 약을 쓰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막막했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역사의 흔적으로, 훈장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이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은 비싼 종합검진권이 아니라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시간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네요. 박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평온한 노후 채널이 이름값을 톡톡히 한 것 같습니다. 저야말로 제 진심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로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고독하지만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병원 대기실 대신 푸른 나무가 있는 공원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진짜 건강과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병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의 몸을 믿고 사랑하는 진정한 건강의 주인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진실을 말하는 든든한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김영호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 정말 보석 같은 조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노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평온한 노후 채널은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병원 대신 공원으로 가는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